네,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 전망 기존 대비 약간 비관적으로 변화했고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ADP 민간 고용이 지표가 이제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관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제 2,700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2,800선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는 경제다.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사례를 돌아보면 1981년 이후 치른 9번의 대선에서 대선일 기준 한 달 코스피가 상승한 경우는 6번이었다. 이창훈 단장님, 허니문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또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외적인 전체적인 부분들,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펀더멘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묶여서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함께 상법 개정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교수님?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주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성적이 저희가 꼴찌였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 시장을 꺼리고 오늘 아침 이제 제가 미국의 초대형 헤지펀드랑 컨퍼런스 콜을 하고 왔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지금은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을 추진을 한다면 한국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고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2, 3주 내에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4월에 일본 증시의 외국 투자가가 한 26, 7조 그러니까 한 35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을 떠나서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로 오고자 하는 자금이 많은데 그 자금의 일부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PBR이 0.9배. 퍼가 올해 이 기준으로 8배, 9배인데 이것이 점프가 하는 레벨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단계에 이제 우리가 시작에 와 있다. 야구로 치면 이제 9회에 1회 말쯤 온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 의무화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던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의 돈, 그러니까 회사의 돈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돈이죠. 주주의 돈을 사서 이용을 해서 이제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것인데 그 혜택이 모든 주주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배당을 주면 모든 주주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안 하고 회사에 그냥 잼겨 놓는 금고주 형태를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우군인 프렌드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저희 거버넌스 포럼도 그 4월 22일 날 한국 자본시장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자사주는 자동적으로 의무 소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 보유분도 소각을 즉시 해야 되고 앞으로 자사주를 사면 3개월 내에 소각을 하는. 그러면 이제 바로 주주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된다면 그 자사주를 지금 들고 있고 아니면 향후 자사주를 매입할 때들은 소각을 한다면 바로 즉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지주사들, 저평가된 그 저퍼주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몇 달 사이에 오르는 게 이제 그것을 미리 시장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네. 선반영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라든지 지주사가 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뭐 당연히 자사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이죠. 네네. 주가는 올라가는 일인데, 근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어. 그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재벌 그 지배구조 체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오너들과 기업의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 컸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너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좀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너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주주의 이익이 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량한 기업들의 대주주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뭐 외국인도 주주니까 뭐 똑같이 공평하게 돼야 된다. 뭐 인정하는데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국민의 이익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뭐 주주는 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공정하죠.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어마어마한 자금과 네. 우리나라의 작은 자본이 동등하게 대우했을 때 그게 과연 국가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익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지만 그 의무화 이런 거보다는 아직 우리가 사실 경영권 방어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화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유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오너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 네. 그렇지만 주주의 이익을 생각할 때에는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국민의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에 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딴 나라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단어는 우리가 구글에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창업한 패밀리가 경영을 잘하고 2세, 3세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이면 가령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이죠. 그러면 이제 경영을 하는 게 맞지만 본인들이 2세,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경영 능력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을 등용을 할 필요도 있고 오히려 뭐 지분율에 맞춰서 뒤에 이제 뭐 이사회를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메리츠 금융의 조정호 회장 같이 네.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전문 경영인한테 많은 권한을 일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면 뭐 주식 보상을 해서 이 전문 경영인도 높은 성과를 누릴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 맞고 경영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일본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그 패밀리 기업의 그런 독주 내지 지배권이 약하지만 펀드가 와서 뭐 우리가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경영진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것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한국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패밀리들이 긴장을 하고 우리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자기의 사적 이익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을 해야 된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부분도 또 있던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중요한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항상 투자가도 자기 수익을 계산하고 경영진도 주주 입장에서 항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배당을 받은 거랑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이제 성장을 반영하는 거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기업 이익과 주가가 연 2, 3%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을 못 하고 회사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당연히 원래 그 회사 현금은 주주 거니까 주주한테 이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배당 성향이 조금 최근에 2, 3년 사이에 좋아졌지만 네. 순이익에서 배당을 얘기하는 배당 성향이 26%예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2.4%에서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낮아서 배당 수익률이 2.4%가 나오는 거지. 제 생각에는 회사들이 현금도 넉넉하고 뭐 그런 자산주 기업들도 많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익에서 배당 성향이 26%면 그거를 한 4, 50%로 충분히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여지는 있고 왜 배당 세제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이 넘는 투자가들은 따로 배당에 대해서 이제 그 49.5% 과세가 돼서 지배주주 패밀리들도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현금 갖고 배당을 하면 나도 50%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지금 아마 이번 정부도 관심을 갖고 볼 분이 배당을 이제 떼어내서 분리과세를 하되 네. 좀 더 합리적인 세율.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20% 정도, 15%,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 세율은 결국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하여간 배당을 분리과세를 해서 패밀리 지배주주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중산층, 은퇴한 분들도 실제 세금을 떼고 내가 받는 통장에 수령하는 돈이 주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돈이 좀 늘어나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매수로 스탠스로 돌아왔고 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거래소 시장에서 1조 넘게 또 물량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MSCI 선진지수 이 편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얼마만큼 보고 계십니까? 지금 MSCI 선진지수 네. 편입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다만 이제 여당, 야당 양쪽 다 대통령 후보들이 그 선거 공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그 개별 기업의 시총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 작은 수준이에요. 가령 삼성 SDI 시총이 10조 원인데 BYD는 250조 원입니다. 이렇게 억눌려진 주가, 작은 시총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그 소외되는 시장으로 돼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시장이 되면 중소형주는 다 팔 것이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도 시총이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 80억 달러가 소형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조, 네. 12조 원 미만의 시총이면 소형주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충족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밸류업을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덩치를 키우는 개별 기업의 시총을 키우고 우리나라 시총을 개별 기업 시장 전체 시총을 키워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선진국 시장의 지수를 편입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우리 상태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창훈 단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해서 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야말로 이제 주식이 주식인, 그래서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일환으로 뭐 배당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자사주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고요. 상법 개정 이런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저는 MSCI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3대 지수 S&P하고 그다음에 FTSE, 그다음에 MSCI 이렇게 놓고 네. 보면 두 개 기관에서는 선진국 지수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뭐 이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소버린 웨ल्스 펀드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지수가 MSCI 지수이기 때문에 그 MSCI 지수의 중요성이 큰 거죠. 근데 MSCI 지수를 만드는 회사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인데 네. 거기서 2009년도에 저희를 관찰 대상국에 넣었어요, 선진국에. 그래서 우리 지수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고 싶어 했다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이 세계적으로 거래가 무지하게 많은 지수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이 죽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스피 200의 선물, 인덱스 선물이 전 세계에서 거래량 2, 3위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접근성을 모건 스탠리 캐피탈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코스피 200의 지수 접근성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접근성도 우리가 더 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외환의 길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외환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는 죽어버렸고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도 한국을 대표하는 ETF가 코스피 200이 아니에요. MSCI 코리아 인덱스 ETF가 한국을 대표하는 ETF가 됐고 코스피 200이 미국에 상장돼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은 거를 잃더라도 계속 개방하고 시장을 열어야 된다. 그게 구한말의 조선과 일본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 자본시장 선진화 국제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야 된다. 단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무원 연금의 CIO를 했잖아요. 네. 글로벌 연금의 벤치마크는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머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하고 같이 취급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펀드 플로우를 받으려면 당연히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티브 매니저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작은데 대부분의 ETF나 패시브 관점에서 보면 그냥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이 코리아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신정부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허들이 되는 게 외환시장일 텐데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 외환시장도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개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중요하지만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 역시 증시 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환경 개선 또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4월 22일 날 차기 정부를 위한 이제 7대 정책 제시를 했을 때 상법 개정, 그 다음에 그 배당 분리 과세, 그 다음에 집중 투표제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가 중복 상장 그 폐지 내지 그 굳이 한다면 그 다음에 일반 주주를 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그 한국은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 그리고 본토의 그 기업인들은 오히려 한국 기업인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다, 시장 친화적이다. 본인의 성과를 우리 회사 시총 곱하기 나의 지분율로 생각하는데
저도 뭐 기업 회장님이나 전문 경영인들 많이 알지만 그분들이 자기 개인 포트폴리오의 주가는 매일 체크하지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성과를 우리 회사 시총 곱하기 나의 지분율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쪽 일과 나의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게 회사를 계속 분할하고 쪼개고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세를 확충하되 그것이 결국 가장 그 상단에 있는 모회사의 기업 가치는 계속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그것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카카오고 HD 현대 같은 데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LG도 되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많이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일단 그렇게 자회사를 분할 상장을 하면 그것이 모회사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가 되면 이사회 통과를 못 해요. 당연히 이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지배주주가 사세를 키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회사를 분할하는 게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면 미국에서는 이사회 통과를 못 합니다. 통과를 시키면 소송 바로 당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을 하고 이것이 되면 그런 것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 회장님들은 또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런저런 반칙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빅테크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여기도 한 회사밖에 상장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밑에 보면 수백 개의 자회사가 있고 수천 개의 손자회사가 있지만 상장되는 회사는 유일하게 하나고 모든 수백 개, 수천 개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기업 경영 활동 가치가 모회사로 올라갑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TSMC도 딱 한 회사만 상장돼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그렇게 자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100% 지분 인수해서 상장 폐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그거를 해서 20조 원 시총을 달성했고 PBR 2배가 갔죠. 금융지주회사인데. 근데 여력이 되는 데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그게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빚을 내서 사세를 늘리는데 그 혈안이 됐지 내가 하는 본업에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 관한 기본 철학,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밸류업이 저절로 스스로 될 것입니다. 네, 모회사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런 중복 상장과 같은 행태들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과 시장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지주사나 증권사 흐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증권사는 많이 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상장 회사들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몇백조 벌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을 몇백조 버는데 PBR이 1배 이하다. 그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자산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돈을 못 벌고 망하는 회사는 프리미엄이 디스카운트 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PBR이 한 1.5배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4배, 5배 하니까 PBR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속해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3천도 올라가고 5천도 가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제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주식을 했던 펀드 매니저 출신 아닙니까?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급하게 올라가면 좀 쉬어요. 주가가 계속 가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좀 급해 보여요. 증권주도 그렇고 지주회사들도. 근데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가 시세의 끝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증권주는 시황하고 또 같이 가는 거니까 잠깐 뭐 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는 지금 이남우 교수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주회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 본다고 하면 과거의 디스카운트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주회사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나 뭐 주주의 권리 강화라든가 이런 또는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이 돼서 지주사 주식도 종이가 아니고 주식이네. 나도 지주사의 주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PBR 1배 이하 이상한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부분하고 같이 묻어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좀 버겁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주사랑 증권주가 아무래도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PBR 1.5배는 적어도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 최우선 과제가 경제인 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5조 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보 시절에 언급된 바 있고 추가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추경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임하자마자 저녁에 바로 비상경제 타스크포스, 그러니까 행정명령 1호였고 네.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공무원들 이제 불러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의지는 강하고 뭐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뭐 목적 그런 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은 되고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주식시장은 그것은 큰 의미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본시장 공약, 공정경제, 상법 개정 이제 이런 것들,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 게 훨씬 파워풀한 동력이고 실제 그 자본시장의 증시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이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게건 기업이건 심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돼서 물론 이제 35조 원 아니면 뭐 많은 금액을 추경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은 맞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 등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단장님?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생각에 우리나라 내수만 보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죠. 네.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현재 2.5% 금리가 높은 금리냐, 뭐 낮은 금리냐,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작년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얘기했지만 사실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면 내수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민 경제 조금 좋아져요. 그런데 집값은 엄청 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게 내수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고 그 전에도 계속 경험해 보면 돈 풀면 내수 서민 경제 조금 좋아지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더라. 가계 부채는 폭증하더라. 네.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전 생각에 한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제가 보기엔 통화 정책에 대해 호가적이에요. 금리나 돈 푸는 거 이런 거.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제가 보기엔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저는 이제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갖고 뭐 이게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을 풀어 나가는 과정인데 일방적인 통화 정책 통화 완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부동산 폭등, 부의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네.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통화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대신 이제 재정 정책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뭐 막 쓰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막 놀아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한국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추경을 통해서 재정 확장에 나서면서 하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80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종목 사이 차별화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이 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금리는 조금 더 낮출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환율이 우리가 안정화가 됐고 아마 금년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가 더 되면서
통화 정책에 좀 유연성은 있는데 하여간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 부동산 가격 그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비슷한 입장이고 물론 이제 외국인 자금이 그러니까 수십조 원이 들어온다면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혁, 개선.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도 2주 전쯤,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2주 전쯤 이 상법 개정을 촉매로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코스피가 5년 내에 5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5천이라는 게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면 1년에 14%. 근데 한국 시장은 그동안 매년 3%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 사익 편취를 지배주주들이 안 하고 투자가 보호가 된다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 시장을 볼 수 있어서 불가능하진 않고 오히려 달성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시장의 그 뭐 레벨업 그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올 수 있다. 취임 첫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와 같은 이 AI 산업에 대한 강력한 또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아진다면 자금 유입이 좀 몰릴 섹터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단장님? 저는 뭐 대한민국 지수가 5천 간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섹터가 반도체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도 제일 돈을 잘 버는 섹터가 그나마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조업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몇 나라 없잖아요. 일본, 독일, 한국, 중국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제조업 강국이. 그런데 안타깝게 중국한테 저희가 다 밀리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나마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이제 시클리컬한 주식이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의 이 낙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HBM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 가도 적자를 왕창 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하반기에 반도체가 뭐 나빠지니까 주식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 주식을 산다? 그럼 반도체 사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안 비싸요. 테크 주식인데 PBR이 뭐 0점 몇 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이런 게. 그래서 전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 당연히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큰 테마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AI. 네? AI는 우리가 경험했던 인터넷 혁명과 같은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AI는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럼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걸 찾아보면은 반도체하고 플랫폼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를 갖고 올라가거든요. 하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펀더멘털 드라이빙 되는 팩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수정들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밸류와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에 가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AI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뭐 전력기기, 전력 공급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되고요. 네. 저는 원전도 된다고 봅니다. 원전도, 네. 왜냐하면 국내 정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CS 윈드 같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펀더멘탈리 일부 도움이 되고 투자 센티먼트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토론을 봤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원전은 문재인 정부처럼 완전히 배관시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빼놓고서는 에너지의 자립을 이루겠다? 제가 보기엔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프랑스와 독일인데 지금 독일이 프랑스는 원전을 했고 네. 독일은 탈원전을 했는데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력을 사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앞으로 AI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로 가는데 엄청난 전력들이 필요할 텐데 원전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전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왜? 원전을 지어본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네. 미국이 뭐라고 웨스팅하우스 계속 뭐라 그러는데 미국 근래 몇십 년 동안 원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원전을 져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전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전 관련 주식들도 좋게 봅니다. 네. 에너지 정책 공약들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도 함께 좀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런 인사들부터 좀 먼저 했고요. 외교 쪽은 많이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특히 대중국, 대북 관련해서 이제 기조 변화, 그에 따른 시장 영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새 정부가 되게 외교 측면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네. 것 같아요. 워낙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강성이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방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이웃 나라이고 경제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이미 또 언론은 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못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중국과의 관계도 지난 정권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좀 의존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주가를 놓고 보면 작년 가을 이후로 우리 바닥에서 한 40%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그 신경제 관련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쪽이 많고 이미 2025년 제조 강국을 기치를 올렸던 중국이 거의 달성을 하고 이미 이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상당히 치고 나갈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과도한 채무 문제가 부동산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가게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되게 양극화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신경제 기업들, 스타트업, AI 이런 쪽은 세계 초인류를 가지만 나머지 전통 산업이나 중국의 내수 산업은 회복이 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결국 빚이 너무 많으면 그 빚을 털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중국은 그러한 큰 구조 조정, 빚의 탕감, 채무 조정 이런 것을 하지가 않아서 좀 한계는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트럼프발 관세라든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의 변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포트 안에 넣으면 좋을지 시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좀 세워주실까요? 시장 전략은요. 네. 우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네, 지금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또 몇 달 뒤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관세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관세는 피크아웃 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제 피크아웃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소프트 데이터는 나쁜데 하드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완만한 리세션은 있을 것 같아요. 완만한 리세션이 있을 것 같은데 대공황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리세션이지 디프레션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면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세가 좀 지나고 나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안 보이면 네. 지금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버티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미국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개박살 나더라도 돈 막 풀고 정책 막 하고 엄청난 네. 포퓰리즘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여건은 유동성 버블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현재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무언가 주가에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대한민국은 낮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까지는 미국 주식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주식도 괜찮다, 좋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재정 부양, 뭐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뭐 단장님처럼 주식 매수를 권하는 조언들도 많은데요. 좋은 주식, 좋은 기업들을 좀 선택하는 기준, 어떤 것들을 좀 가져야 될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이제 좋은 주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업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경영진이 이제 뛰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얘기한 좋은 기업을 이제 고르는 그 방법이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좀 더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불행히도 좋은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성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국가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기업들도 지난 10년 동안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2, 3%밖에 증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정신을 차리고 빚을 줄이고, 그러니까 빚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차입에 의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안 좋은 나쁜 기업에서 좋은 기업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좋은 주식도 많다. 그래서 저도 이 단장님 말씀처럼 시장 전체를 놓고 ETF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그것이 꼭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으면 그것이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금융 지주사. 그러니까 은행을 네. 갖고 있는 금융 지주사. 되게 그 회사들은 거버넌스 좋아지고 버는 돈을 주주한테 환원을 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명제가 명확하게 그 확립이 돼 있어서 주주들이 편안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좋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합리적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거버넌스 개선과 맞물려서 금융지주사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그리고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